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전월세 시장은 항상 불안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될까봐 겁나잖아요.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집을 안 살게 되면 전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풍선 효과처럼요. 결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2, 3년간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정부 정책의 최고의 해결을 해야 되는 아젠다? 전세 대출의 문제, 이것들을 갖다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역전세는 난다,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건 너무 단편적인 현상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대책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시장의 판이 뭔가 바뀔 것 같아요. 이 처음 나타나는 이 전세 대출 규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갈 거다. 대표님,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금 뭐 뉴스 기사만 보면 전세나 월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전세 자금 대출 규제 혹은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와도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전월세 불안이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은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불안이 오는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안 거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전월세 시장은 항상 불안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통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30년 통계 중에 최저치가 지금 앞으로 3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고, 영상에 나가면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마 이것들이 입주가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2030년 이후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2025년인데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정부는 집값 상승이 될까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거든요.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집을 안 살게 되면 결국 전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게 풍선 효과처럼요. 결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파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형상들을 모를 리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대책들이 다 그 상황을 예측하고 무언가 대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긴 몰라도 최소 2, 3년간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정부 정책의 최고의 해결을 해야 되는 아젠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갈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전세나 월세가 계속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전세 계약갱신권 쓰고 나서 갑자기 막 전세 폭등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정부에서 뾰족한 뭐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딜레마예요. 왜냐면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공급 대책이 지금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늘 딱 지금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지금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급 대책을 기다리고 있고 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지만 그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럼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부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다 제가 볼 땐 부수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전월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전세 대출 같은 경우를 갖다가 뭐 보증 비율을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증 비율을 줄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역전세라는 날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전세라는 되면서 분명히 일부분들은 피해를 입겠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큰 틀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데 역전세난이나 상황이 만들어져요. 정부의 제도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변경하게 되면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죠. 전세 가격 상승을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정부는, 저도 정부의 속뜻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가 부수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요를 점점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빌라잖아요. 빌라 임대인들은 지금 죽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뒤에 물러나서 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세 가격 하락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파트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 물량 줄어들고 있고 전세 물량 줄어들고 있는 거는 각종 사이트, 뭐 아시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텐트 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비아파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비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싸. 그러면 아파트 상승분이 전부 다 아파트에 몰려있으면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일로 지금은 안 하지만 이렇게 판을 만들어버리면 이동하잖아요.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자금 없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빌라 가려고 하겠죠.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신축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하는데 전세 사기 문제도 지금 계속 발생은 하고 있지만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많이 나아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가지고 해결됐어?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제가 임의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100%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공급 물량을 줄인 것을 공급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금 정부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몰리고 있는 전세 수요를 비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세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폭을 좀 줄이려고 하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런 악순환이 보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머리 아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원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요. 정부가 했던 정책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미 전과가 있어요. 임대사업자들 뒤통수 쳤던 전과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혜택을 취소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예를 들어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줘도 원래 그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제도권으로 그네들을 들어오게 하면은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쵸. 그럼 전세 가격 급등을 막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을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임대사업자를 불러들이는데 지금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안 믿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당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역전세란 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면 올 것 같아요. 지금 역전세랑 나고 있는 게 보증비율을 낮춰서지 임대사업자 제도 등록하게 되면 보증비를 원래대로 해줄게. 넛지 효과 아닐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빌라 보증보험의 그 비율이 126%, 그 공시지가의 126%까지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세 전세보다 낮게 되다 보니까 막 집주인들이 2천만 원, 4천만 원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못 돌려주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날리고 돈을 못 받아서 이사 못 가는 임차인도 날리고 돈이 되는 집주인은 4천만 원 돌려주고 대신 월세 뭐 20만 원 올리게 이 식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요거를 임대사업자 되면은 기존 전세금만큼 보증보험 해줄게. 근데 이건 제가 임의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역전세랑 맞아서 죽는 게 낫겠어요? 임대사업자 되는 게 낫겠어요? 그 돈이 부족한 임대인들은 그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차피 우리들이 지금 역전세를 한다고 되게 걱정하는 부분이 돈 있는 임대인을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는 임대인은 그냥 반전세 돌리면 되니까. 네, 반전세 돌리면 되니까. 그럼 결국 돈 없는 임대인들은 다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느냐? 임대사업자로 제도권으로 진입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5%를 통해서 전세 가격을 올리는 게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투트랙으로 지금 정부가 본질적인 거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도 정부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의 패턴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임의로 유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이놈의 임대사업자 이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했는데 등록을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5%만 올리는데 안 하면 전세 가격이 만약 올라가는 상황이면 더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 임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인데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말 안 듣는 말썽장인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있는 임대인들은 다 월세로 돌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원래 우리나라 월세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외국하고 비교하기엔 굉장히 싸다. 이제 우리는 힘들었어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게 외국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업 임대 사업자가 안 만들어질까요? 우리나라가 임대가 해외에 비해서 그 월세가 많이 싼 편인가요? 싼 편이에요. 지방이나 뭐 빌라 이런 거 다 틀어도. 전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외국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임대 쪽으로 기업 임대 쪽으로 신경 쓰는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도 많고 우리 내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원하는 수준은요.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고 나 이월에 이만큼 전세 가격 올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률만 유지하면 된다. 규모의 경제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안정적으로 월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민간 임대 사업자보다는 기업 임대 사업자가 내 맘에 딱 드는 거예요. 신부감으로는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는 전세 대출의 문제 이것들을 갖다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역전세는 난다. 시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 식으로 보는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현상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뭔가 또 다른 대책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시장의 판이 뭔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뭐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쪽에 전월세로 거주하셨거나 그냥 그런 거 한 채 임대해서 노후에 수익을 얻으셨던 분들한테 이게 변화가 좋은 변화입니까? 나쁜 변화입니까?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좋은 거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전세라는 당하는 임대인도 일부일 거고요. 여기 계신 또 다른 분들도 일부일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냐? 결국 시장의 안정이고 그 시장의 안정 속에 숨어있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거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갈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2015, 16년도에 그 당시에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때 그때는 그 전까지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책이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러면 전세 대출을 좀 늘려주면 되겠네. 전세 대출을 무한대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전세 가격이 옛날에는 그 부동산 공식으로 말하게 되면 60%가 넘어가면 매매 가격으로 전이된다는데 70, 80, 90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전세 대출이 쉬워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만들었냐? 전세 갭 투자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지고 결국 집값 상승하고도 또 연관이 됐었죠. 이것들을 지난 2009년부터 15년 사이에 정부도 이미 알았어요. 그 당시 뉴스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국책 연구원들을 통해서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지금 전세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요. 결국 이 얘기는 전세 시장의 불안이 결국 또다시 집값으로 밀어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뭔가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죠. 그러니까 참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게 오차파동 아까 책 얘기했는데 그 책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새로운 시장의 모습인 거죠. 큰 그림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기본적인 공급 부족이라는 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뿐 전세 가격은 저는 오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지금 현재 처음 나타나는 이 전세대출 규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시장이 연결될지를 계속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할 거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뇌피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일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재개발 빌라 이제 낡은 빌라들 초기 재개발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사업 시행인가 이상 난 건 아파트 확정된 거 엄청 비싸니까 초기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빌라 선점해두면 상승장 오면 떼돈 번다 이러면서 이제 초기 재개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경험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분들을 들어가실 때 한 가지는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분이겠죠. 일반적인 분들은 지난 상승장의 초기 재개발이 결국 후반부에 어떻게 개발되고 했던 그 기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보통 거죠. 한 10년. 근데 초기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사업성이잖아요. 그 사업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축의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근데 시장이 침체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만약 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재개발의 초기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승장이라면 사람들이 뭉쳐요. 빨리 신축을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버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침체라든지 조금 애매한 장이 왔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초기 사업장은요. 진척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승장에 보셨던 초기 사업장이 지금 현재 몇 년 걸려서 이제 곧 뭐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또는 입주를 한다. 시간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뭐 당연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야 초기는 다 먼저 들어가야죠. 냉정하게 말하면. 왜냐면 초기가 제일 싸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후기는 비싸고 초기는 싸니까 초기를 사가지고 시간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돈을 버는 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상승장에는 속도가 빠르고요. 시장이 좀 애매하거나 침체거나 위축장이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요. 무진장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요건 감안하셔야겠죠. 요번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30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음마아파트는 좀 다른 케이스죠. 왜 그러냐면 음마아파트는 교실로 얘기하게 되면 교실 내 캡장인 거예요. 싸움 캡장. 그래서 항상 교실에 있는 한 30명 되는 그 학생들 사이에서 얘는 항상 요주 인물인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음마아파트가 딱 강남에 있는 아파트 중에 우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얘기하게 되면 음마아파트 빠진 적 없잖아요. 관심 대상이라고요. 정부가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이 친구의 운신의 폭이 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진행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2007년도에 그때도 약간 초기에 가까웠어요.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됐지만 그만큼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멘탈을 털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동네다. 일단 괜찮은 동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왜? 괜찮은 동네라는 거는 결국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한데 그래가지고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거나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초기에 재개발 들어간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가지고 계셨다면 그때쯤 엄청 늙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 투자 방법이긴 하죠. 선생님께서 감수하신 아파트값 오차파동 책에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옛날 얘기잖아요. 네. 옛날에 아파트가 있었나요? 아파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처음에 어디에 생겼나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4차 파동, 5차 파동 이 과정에서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구축 아파트들이 오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건축과 관련된 재개발 얘기는 아예 없고요.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가 그때 처음 한번 나오거든요. 이것도 70년대 아파트가 이 시장에 이제 대표 상품으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도 한 20-30년 지난, 즉 그 아파트가 20-30년 돼서 이제 조금 좀 오래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 때 재건축과 관련된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요, 옛날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시대적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부터 대표 상품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